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그래서 이번에는 천문 폐쇄 시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문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대천문이 하나, 소천문이 하나. 대천문은 하나 바로 위에 있고 소천문은 뒤통수 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천문은 막히는 거 처음에는 열려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닫힐 거 아니야. 그럼 그 닫히는 거를 폐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막히는 시기가 대천문은 언제다? 12에서 18개월이고 소천문은 6에서 8주가 돼요. 그럼 이 대천문이 막히는 12에서 18개월 하면 어떤 게 조금 떠오른다? 대변 훈련하는 것도 12에서 18개월, 대천문이 막히는 것도 12에서 18개월. 그죠? 좀 특징적이었고. 그럼 이 천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 때는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와요. 반대로 이번에는 천문이 푹 밑으로 꺼져 있을 때도 있어. 그럼 이때 천문이 함몰된다 이 말은 푹 꺼져 있는 거지. 그럼 언제 꺼져 있냐면 헬수가 일어났을 때 아기가 신생아가 갑자기 많이 토하고 설사하고 하면 헬수가 일어나잖아. 헬수가 일어나면 천문이 어떻다고요? 함몰이에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는 언제 그렇다? 아기가 땡깡 부렸을 때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울었거나 하고 울면 핏대를 세웠으니까 애기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오고요. 하나는 또 더한다면 두 개의 압이, 뇌압이 상승했다. 그 말은 머리에 압이 올라갔을 때, 그럼 머리 압이 올라간다면 애가 뇌염이 있거나 특히 뇌수종, 이 말하죠. 뇌수종이 있다. 이래 말하면 머리가 압력이 올라간 거죠. 그럴 때는 천문이 팽창돼요. 두 가지 있어요. 함몰보다는 천문이 올라가는 경우가 뇌압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아기가 만약에 뇌압이 올라갔어요. 한번 조금 더 추가한다면, 머리의 압이 올라갔다고. 그럼 신생아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른이면 머리에 압이 올라가면 두통이 있고 구토하고 또 머리에 압이 올라가면서 시야가 점점 감소돼서 유두부종 이런 말을 했어. 유두부종은 권투 선수가 막 눈을 맞았다 생각해봐.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막 이렇게 밤탱이가 돼가지고 시야가 안 보이지. 그런 것처럼 어른은 그렇지만 아기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뇌압이 올라가면 금방 말했잖아요. 천문은 어떻게 돼요? 천문은 팽창되겠지. 바깥으로 튀어나오겠죠? 천문은 돌출될 겁니다. 팽창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머리 둘레가 하고 올라가니까 헐크, 막 우리 썩나 헐크 드라마 영화 옛날에 봤을 때 그것처럼요. 머리 둘레 두위가 증가돼요. 커져요. 그리고 또 머리에 있는 두피에 있는 혈관 있잖아. 그 혈관이 핏대를 팍 세우니까 혈관이 늘어날까요? 쪼그라들까요? 늘어나요. 그거를 좀 어렵게 두피에 있는 정맥 혈관이 확장돼요.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머리 앞에 올라가니까 아기들 두개골 봉합선, 그 봉합 꼬매진 것처럼 꼬매진 그 선이 어떻게 될까? 헐크 여러분, 썩나면 어떻게 돼? 옷이 지지. 그것처럼요. 아기 두개골 봉합선, 이제 다물어졌을 때 그 봉합선이 어떻게 돼? 터져요. 실밥 터지듯이 두개골 봉합선이 분리가 되죠. 이런 게 전부 다 뇌압이 올라갔을 때 증상이에요. 그런데 다 기억을 못한다면 천문이 팽창되는 것까지는 꼭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에게서 뇌압이 올라가면 천문이 팽창되고 머리 둘레도 헐크처럼 커지고 그리고 또 두피에 있는 혈관도 올라가듯이 되니까 확장되고 그리고 또 두개골, 꼬맨선, 봉합선도 옷이 틀어지듯이 분리가 되고 이게 뇌압이 올라갔을 때 아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른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른이 이게 어딨어? 그거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했어요. 그럼 생리적 체중 감소는 여러분 정상적인 거야. 말에서 생리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생리적 체중 감소는 정상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이 언제를 말합니까? 태어나서 며칠간 그래야 돼. 그럼 태어나서 며칠이 좀 꼭 집어서 말한다면 3, 4일 정도예요. 그리고 계속 주화장창 빠지는 건 생리적인 게 아니야. 그럼 생리적이란 거는 얼마 정도 빠지는 거다? 5에서 10%. 태어났을 때 몸무게의 5에서 10% 정도가 빠지는 거는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병원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 거지. 그럼 그 예를 문제에서 예를 보세요. 태어났는데 3.5kg인 아기의 체중이 일주일 안에 10%가 빠졌다. 그랬어요. 그럼 10%가 빠진 거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5에서 10%니까 괜찮지.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랬으니까 한 3, 4일 정도도 포함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병원 안 가도 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생리적 체중 감소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 봐주시고. 그럼 이번에는 생리적 황달도 있어요. 그럼 생리적 황달은 병원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그럼 이거는 언제다? 이것도 단서가 붙어야 돼. 언제 그렇다? 태어나서 2, 3일. 2, 3일부터 한 일주일 사이. 요때는 아기가 아직 간이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본 거예요. 감 기능이 아직 좀 미숙하니까 그거는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예에서 보시면 24시간 안에 황달이 나타났대요. 이거는 뭐예요? 병적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병리적 황달이라고 했죠. 일명 우리는 황달이라고 하는데 황달. 이건 여러분 말에서도 느껴지잖아요. 무시무시하다는 거. 이런 황달은 병원 가야 돼요. 단 언제 나타난다? 24시간 안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안에 이미 황달이 나타났다는 거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궁 안에서부터 아기 피는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 피가 막 깨어지는 거죠. 이게 주로 왜 그러냐면 원인에서 선천성 매독이라고 했어. 그래서 엄마에게서 혈안을 통해서 매독균을 받았을 때 선천성 매독일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모성간호에서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인부가 매독에 걸렸을 때 매독이 아기에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태아에게 주는 영향,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 유산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기가 아니면 죽은 아기를 출산할 수 있어요. 사산될 수도 있겠어. 또 일찍 나올 수도 있어. 조산될 수도 있어. 아니면 선천성 매독 아이가 외형적으로 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매독으로 인해서 심한 황달을 앓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때 심한 황달이 바로 뭘까요? 황달인 거야. 매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엄마 피, 아기 피가 서로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안 맞아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 폐아저가국증이라고 했죠. 이것 때문이야. 방광 폐쇄도 있지만 매독이나 폐아저가국증 이런 것 때문에 24시간 안에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이때 폐아저가국증은 어떤 겁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폐하 저가구증은 다른 말로 폐하 적혈모구증이라고 해요. 이거는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서로 안 맞아서 생긴 거야. 그럼 이때 그냥 뭐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스킵하고 엄마 피가 어떤 거였을 때 RH 마이너스. 그러면 폐하도 RH 마이너스였다면 문제가 안 돼. 엄마랑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다? 엄마는 마이너스인데 태아는 뭐예요? 플러스일 때. 그럼 쉽게 말해서 엄마랑 아기가 안 맞으니까 서로 안 맞는 게 아기 몸에 들어왔다고 서로 막 싸우는 거지. 그럼 싸웠는데 아기 피가 막 지고 있는 거, 아기 피가 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 피가 막 깨어지는 거. 그래서 깨어져서 빌리루빈 적혈구 시체, 빌리루빈이 태아 몸 안에 막 쌓이는 거죠. 피 안에. 그게 바로 뭐다? 태아 저가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한다면 먼저 일단 그 밑에 볼까요? 그 밑에 보시면 요거를 보세요.
그림에서 보시면 태아의 눈을 가리고 치료를 받지. 이런 치료를 뭐라고 한다? 광선 치료라고 하죠. 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 치료했는데도 도저히 만약에 안 돼. 그럼 어떡하냐면 여기 탯줄 있었죠? 요 탯줄 안에 이 들어있거든. 그 혈관 안으로 해서 피를 어떻게 한다? 바꿔주는 거야. 즉 쉽게 말해서 안에 있는 태아의 적혈구 시체,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 시체, 유리루빈, 찌끄러기들을 다 빼고 깨끗한 신선한 피만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교환 수혈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뭐하고 비슷해요? 만성 신부전 환자들한테 혈액 투석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찌꺼기 빼고 깨끗한 피 넣어주는 거 이런 거를 교환 수혈이에요. 그럼 이때 결론적으로 폐하 저하고증으로 심한 핵방다를 앓는다면 치료는 두 가지인데 광선 치료 그리고 교환 수혈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때 광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죠. 방선요법은 중요하죠. 그럼 이때 방선요법은 다른 말로 형광요법, 방선요법 같은 건데 첫 번째가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애기 눈을 어떻게 써요? 가렸지. 그래서 보통은 검은 안대를 착용한다. 이 말은 투명한 안대를 한다. 불투명한 거 한다. 불투명한 안대를 착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만 가리는 게 아니라 어디도 가려요? 생식기도 가렸어요. 그런 옷은 입혀야 벗겨요? 벗겨야 골고루 찌어지지. 그래서 옷은 벗겨요. 그리고 한 자세로만 가만히 있으면 쪽만 빌리루빈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힘들 치료가 되잖아요. 그럼 골고루 째어줘야 되니까 체위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빛을 계속 째주잖아요. 그럼 빛을 계속 째면 질문합니다. 이 아이에게서 고체온을 관찰해야 돼요? 저체온을 관찰해야 돼요? 체온이 높아지겠지. 높아지는 걸 관찰해야 돼. 그럼 체온이 올라가면 애기들은 땀이 나잖아. 그럼 땀을 좀 애기들은 흘리면 금세 뭐에 빠진다? 수가 빠져. 그래서 이 4번에 보시면 수분을 보충해야 돼요. 이유는 혈수가 일어날까 봐 수분을 줘야 돼. 그리고 체온이 높아지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체온을 측정해야 돼. 그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애기 수유해야 될 때 있죠. 그럼 수유를 할 때는 눈으로 가리고 가린 상태에서 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수유할 때는 광선 치료를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무슨 검사를 한다? 황달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니까 황달 수치를 알아보는 게 뭐다? 빌리루빈이라는 거를 매일 발 뒤꿈치에서 체열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광선 치료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별로 빌리루빈 수치가 안 떨어졌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겠다? 교환 수혈을 하겠다. 그럼 교환 수혈할 때 혈관, 어디 혈관을 이용해요? 제대 탯줄 혈관을 이용할 거야. 그럼 이때 탯줄 혈관을 할 때, 자, 그림에서 보시면 요 이거요. 요 탯줄을 잘라서 묶었잖아요. 애기 그저 묶었는데 요 탯줄 잘라서 묶기 전에 안에 혈관의 모습이에요. 그럼 요 안에 혈관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 봐봐. 빨강 색깔로 된 거 두 개 있지. 요거는 이름이 제대 동맥이에요. 두 개인 거는 동맥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 헷갈리시면 동그란 눈이 두 개 이렇게 말했거든. 제대 동맥은 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는 파란 색깔로 되어 있죠. 요 혈관의 이름은 제대 정맥이에요. 정맥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 토탈 제대 안에는 혈관이 세 개가 있는데 동맥이 두 개, 정맥이 한 개예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모든 동맥의 이름이라는 말이 붙으면 산소가 풍부한 피가 되고 정맥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산화 탄소가 찌꺼기가 주로 지나가는 건데 제대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운명이 헷갈려 바뀐다 그랬어. 그럼 결론적으로 제대 동맥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제대 동맥은 어떤 피가 지나가? 동맥 피가 아니라 정맥 피가 지나가.
정맥피를 가지고 있어. 반면 제대정맥이라고 부른 이 혈관은 이름은 제대정맥이지만 제대가 붙음으로써 어떤 피를 가지고 있다? 동맥피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엄마가 자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물으면 이렇게 묻겠죠. 이거 뭐 이해 못하면 못 푸는 문제. 자 엄마가 막 사골도 먹고 영양분을 많이 먹었어. 그럼 그 영양분 누구한테 주고 싶어? 팀한테 주고 싶죠. 그럼 팀한테 줄 때 때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줄. 줄이 택배 역할을 해서 애기한테 보내야 되잖아. 그때 혈관 안에 세 개가 있는데 엄마의 영양분을 태아한테 줄 때는 어떤 혈관을 쓸까? 제대 정맥을 두는 거고 애기는 찌꺼기를 배설하고 싶어. 근데 배설하는데 자기 집안의 쓰레기 창고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한테로 주고 싶어. 그럼 그때 택배 역할을 누가 한다? 탯줄이 하잖아. 근데 그 탯줄에 애기가 보내는 찌꺼기 배설할 때는 제대 정맥과 제대 동맥 중에서 어디를 이용한다? 제대 동맥을 이용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전체적으로 모르겠다 하신다면 우리 어떤 거는 기억한다? 이때 교환 수혈할 때 이용하는 혈관이 어떤 혈관을 이용한다? 제대 정맥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교환 수혈할 때 사용하는 혈관 제대 정맥이에요. 그거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고 그다음에 분만 때 애기들한테 가장 감염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어딜까요? 제대 자른 부위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도 금방 말했다시피 탯줄을 잘랐어. 그럼 탯줄을 자를 때 멸균적으로 자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막 시칼로 자른다든지 옛날에 그렇게 하면 그 혈관이 안에 세 개가 들어있는데 코팅하는 순간 균이 들어가겠지. 그럼 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갔으니까 아기가 가장 많이 걸리는 감염성 질환이 뭐다? 화상풍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애기들은 화상풍으로 많이 죽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100일만 살으면 잘 살았다고 100일 떡을 힘먹은 거야. 100일 잔치를 한 거야. 그럼 이때 화상풍이 생기는 부위가 제대 자른 부위라서 감염 고발 부위면 제대 절단부. 두 번째는 애기 눈이에요. 눈.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에 감염이 잘 일어나는. 결론적으로 분만시 감염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제대 절단부, 눈, 피부 세 군데인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은 뭐다? 제대 절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단부에 감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간호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때 이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볼게요. 그럼 제대를 언제 자를까요? 자르는 게 아무 때나 자르는 게 아니라 탯줄 안에 뭐가 있었어요? 혈관이 있었지. 그럼 아기가 나오면 탯줄의 혈관이 박동이 점점 꺼질까요? 점점 멈추겠지. 그럼 점점 멈추면 그때 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잘라. 그럼 그 피는 아기한테로 훑어주고 아까우니까 그리고 탯줄 묶어주는 거죠. 그럼 이때 탯줄을 자르는 게 언제 자르냐 하면 제대박동이 멈춘 다음에 탯줄을 자를 거야. 그리고 이때 잘라서 묶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꼽이에 묶어진 자리가 있겠죠? 그럼 요거요. 언제 탯줄이 떨어져요? 그거를 좀 어렵게 말해서 제대 탈락이라고 할게. 언제 떨어진다? 7일경에 떨어진다. 그 말이고 그럼 떨어지기 전까지는 목욕시키고 나서 매일 어떻게 한다? 알코올로 소독한다. 그리고 그 자리는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꽁꽁 싸매야 될까요? 노출을 시켜야 돼. 그리고 그 자리는 습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말려줘야 될까? 말려줘야지. 그래서 노출을 시켜서 건조하게 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제대간호에서 이 말하면 안 돼. 제대 그 자리에다가 드레싱을 한다? 그러면 안 돼. 드레싱이라는 거는 소독약을 바른 다음에 꺼즈 같은 것도 덮어주는 게 드레싱이에요. 약만 바르는 게 드레싱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노출을 시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줄 부분, 제대 부분을 드레싱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자리에다 파우더 발라준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그 자리가 혹시나 냄새가 나거나 습한가 이런 걸 봐야 되겠지. 이유는 화상풍 감염 여부를 관찰해야 되니까 그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눈이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눈은 뭐 때문이다? 임균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균이 무슨 성병균이에요? 임질 성병균인데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감염이 돼요? 혈관을 통해서 태아한테 간다면 임질균은 혈관을 통해 가지 않아. 그래서
을 타고 옮겨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헌혈자한테 수혈하려고 헌혈자한테 치혈할 때 검사할 때 임질 검사는 한다 안 한다? 없었어요. 매독균 검사는 했어요. 감기능 검사도 했어요. 그리고 에이즈 검사도 했어요. 왜냐하면 피를 트니까. 그리고 얘는 임질균은 어디에 붙어 있다? 여성의 생모 인부의 질벽에 붙어 있어. 색깔은요, 치즈 노곡물 같은 색깔이에요. 노르스름한 색이에요. 그게 질벽에 붙어 있는데 아기가 나오면서 그게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기 눈에 들어가서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눈곱처럼 생겼지만 이게 바로 뭐다? 임질균이야. 분비물이 애기 눈에 들어가서 눈이 뜩뜩 들러붙어 버렸어. 이거 그냥 치료 안 하고 방치하면 뭐가 된다? 실명돼요. 그래서 이거를 임균성 감염 또는 임균으로 인한 눈염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예방해야 되겠죠? 만약에 인부가 인질이 있다. 균이 있다면 애기 나왔을 때 괜찮아요. 뭐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실명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1% 질산은이라는 거를 애기 눈에다가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 또 항생제 이름 외우지 않아도 돼. 에리스로만신,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항생제를 섞어서 점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크레데시정암법이라고 해요. 이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임균 때문에 눈병 생긴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대 잘랐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감염성 질환이 뭐였어요? 파상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상풍은 여러분 모공관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는 질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상풍은 어디를 통해서 감염돼요? 탯줄이죠. 제대를 통해서 감염된다 기억하시고 그럼 이때 제대 간호를 뭔가 멸균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병원이라면 의료기관이라면 멸균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아기를 낳아서 그런 걸까? 가정에서. 뿐만 하다 보니까 집에 부엌에 있는 식칼 같은 걸로 막 자른다든지 뭐 그런 거 생긴 거잖아요. 가정분만 시 일어난다. 그럼 이 파상풍은 몇 급 감염병이죠? 흙을 파먹고 침을 질질 흘리고 뭐예요? 상급 감염병 있잖아. 상급 감염병. 그래서 파상풍은 상급이에요. 그럼 파상풍은 이거는 균인가요? 바이러스인가요? 이거는 균이에요. 균이고요. 기본 감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균이고 이 파상풍균은 어떤 균이냐면 아포를 형성하는 균이에요. 그래서 아포를 형성한다는 말은 불사신과도 같은 아포균이라고요. 잘 안 죽는다고요. 그 말인 거고 그리고 이 균은 어디를 굉장히 좋아한다? 신경을 좋아해. 그래서 신경 조직에 가서 굉장히 밀착을 하기 때문에 좀의 어렵게 말해서 신경조직 친화성균이다. 신경조직에 가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럼 신경조직을 침범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나타날까? 경련. 경련이에요. 그래서 파상풍은 3대 증상에서 경련을 동반할 건데 경련 때문에 입가가 실룩실룩실룩 웃는 것처럼 비웃는 것처럼 실룩실룩 되고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조소. 연충 미소까지는 괜찮으며 조소 비웃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경련 때문에 등이 활처럼 휘어지죠. 그걸 뭐라고 해? 후궁반장이라고 하고 경련 때문에 근육이 왕왕왕왕왕왕 벌어지지도 않아. 왕왕왕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아관 긴급. 이게 전부 다 경련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거. 파상풍하고 관련 있다는 거. 그럼 파상풍은 경련이니까 우리 여러분 경련일 때 제일 중요한 간호가 뭐예요? 기도 유지. 기도 유지잖아. 그래서 호흡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리고 경련을 좀 완화시켜야 되니까 경련하면 어둡고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파상풍은 균이니까 항생제 쓰고 그리고 파상풍 치료제도 한번 써볼까? 여러분 그러면 파상풍 치료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지나가다가 녹슨못에 찔렸어. 그럼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제 파상풍 주사 맞고 왔다 그러죠? 그럼 그 주사가 어떤 거다? 항독소예요. 파상풍 독소를 죽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파상풍 독소를 죽이는 주사를 맞고 왔다면 이거는 무슨 면역이에요?
주사를 맞은 거니까 인공. 근데 치료제를 맞은 거죠. 예방접종을 한 게 아니라 치료제를 맞은 건 뭐예요? 인공. 그럼 수동 면역이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럼 이번엔 여러분 타상풍이 처음부터 안 생기게 싶으면 뭐 해야 돼? 예방접종 받아야지. 그럼 이때 타상풍 예방접종 뭐죠? T탑에 TTAP 하는 거, TTAP 예방주사 해야 되겠죠. T탑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예방주사를 맞았다면 무슨 면역인데요? 인공 능동 면역이 되겠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저히 힘들어하면 산소나 호흡이 힘들면 산소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밑에 아구창입니다. 아구창입니다. 아구창은 여러분 어떤 거요? 입 안에 혀에 허옇게 팩트처럼 우유 같은 찌꺼기 끼는 거 있죠? 그게 아구청이잖아. 그럼 이거는 왜 생긴 거냐면 분만할 때 산도를 통해서 감염이 됐어요. 그럼 이때 분만할 때 산도를 통해서 감염됐다면 이거는 엄마가 어떤 게 있어서 그렇다? 엄마가 모닐리아 질염 모닐리아 질염. 그 모닐리아 질염이 곰팡이균이야. 그래서 엄마가 질염,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면 곰팡이균이 어디에 붙어 있다? 여성의 질에 붙어 있다가 아기가 나올 때 이 곰팡이균은 어디를 좋아한다? 아기 입을 좋아해. 입에 들어가서 허옇게 백태 같은 게 끼는 거죠. 그게 바로 아구창이에요. 그 말이고, 그럼 증상에서도 우유 같은 백태 이런 말 했죠. 그래서 백태가 끼게 만드는 게 아구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치료제는 없습니까? 아까 임균눈 염증 치료제는 뭐였어요? 질산은 크레데시 점안법이라고 했다면 아구창 하면 뭐다? 보라색 깔약 겐티안 바이올렛. 그래서 1%는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겐티안 바이올렛이라는 약을 투여하고 이 아구창은 아기가 장난감을 칙칙 빨면 다른 애 그 장난감 빨면 같이 걸려. 그래서 장난감은 따로 써야 돼. 젖병 같은 것도 따로 써야 돼. 장난감은요, 이 아이가 썼던 거 소독하고요. 그리고 백태 허옇게 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 같은 걸 막 긁어내고 잡아당겨서 긁어내면 출혈이 생겨서 감염돼 생겨요. 제거하지 말고 수유할 때 물로 입안을 헹궈줘야지 양치질을 하면 자극을 받아서 출혈도 생기고 더 안 좋아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 먹으면 아파서 힘들걸요? 뜨거운 음식은 피하고 이런 것 등이 아구창입니다. 다 까먹는다면 여러분 어떤 거 기억한다? 산도를 통해서 감염된다? 엄마가 모닐리아 질염이었더라? 그 다음에 약은 어떤 거다? 젠티안 바이올렛이란 약을 쓰더라 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디지? 밑이 아닌데? 자, 위에 보시면 통목욕이라고 돼 있어요. 자, 통목욕은 여러분 어떤 애기들은 통목욕해요? 통목욕을 하는 경우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기가, 조산아예요. 일찍 태어났어요? 또는 허약한 아이예요. 허약해요. 그러면 어떤 목욕을 해요? 통목욕 못해요. 조산아는. 그럼 어떡한다? 스폰지 목욕이에요. 스폰지에다가 물을 적셔서 목욕을 시키는 거야. 닦여주는 거야. 그리고 또 이번에는 조산하거나 또는 자 조산화보다 더 특징은 피부가 건조하다는 말이 있을 거야. 그럼 피부가 건조하다 이런 말하면 무슨 목욕할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애기들 베이비 오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오일. 그래서 오일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오일로 닦아주는 거. 꼭 때를 뺏기는 것만 목욕이 아니라 뭔가 닦아주는 것도 목욕이니까 오일 목욕이에요. 그럼 이때 조산화는 스폰지 목욕도 할 수 있고 오일 목욕도 돼. 되셨죠? 그러면서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건강한 아기라면 무슨 목욕한다? 통목욕을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아기니까 통목욕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통목욕 할 때 매일 같은 시간에 그죠? 매일 같은 일정한 시간에 하면 좋겠다. 그 말인 거고. 그리고 이때 수유 전에 할까요? 수유 후에 할까요? 수유 전에 해야 되겠지. 왜요?
애기 우유 먹이고 나서 목욕시키면 애기 토하잖아요. 그래서 수유 전에 하는 거고, 물의 온도는 신생아들은 한 40도 조금 지난 거 정도가, 한 40.5도, 뭐 41도 이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물의 온도는 시험 문제에서 1번 40.5도, 2번 42도, 41도 이렇게 안 물어. 갭을 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배운 거에서 40에서 43도 기본관에서 뭐 했어? 관장, 좌욕, 신생아, 목욕 하면 40도에서 43도 사이에 넣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물의 온도계가 없다면 뭘로 한다? 팔꿈치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음식물의 온도라면 어떻게 할까요? 음식물의 온도라면 손목 안쪽이 되겠죠. 손목 안쪽이고, 그 다음에 우유의, 아니지, 여러분. 어, 음식물의 온도는 어디야? 손등, 우유의 온도는 손목 안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때 애기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신이 만들기를 피부를 보호하려고 미끌미끌한 막이 있어. 그 막을 뭐라고 한다? 폐지. 그럼 폐지를 더럽다고 뽀독뽀독 뺏기듯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 폐지 제거 안 해요. 그리고 씻길 때는 담글 때는 어디부터 담궈? 담글 때는 발부터 담그는 거야. 발부터. 근데 씻길 때는 어디부터 한다? 머리부터 다리 쪽으로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는 비누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시간은 얼마 정도가 좋다? 5분에서 10분이에요. 침상 목욕하는 시간도 5분에서 10분. 애기 목욕시키는 시간도 5분에서 10분. 그죠? 그리고 좌욕하는 시간도 5분에서 10분. 좌욕의 시간도 5분에서 10분. 누군가의 보조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하는 걸 뭐라 그래? 수동 운동. 수동 운동하는 것도 5분에서 10분. 이렇게 돼요. 5분에서 10분입니다. 그 안에 빨리 끝내. 그리고 8번. 목욕하는데 피부색이 변했대. 무조건 피부색 변하면 등 중이든 어든 간에 중간 하는 거죠. 피부색이 변했으니까. 즉시 중단한다. 그 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모유 수유의 좋은 점이 어떤 겁니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이때 모유 수유의 장점은, 자, 먼저 외우지 않아도 뭐 좋은 거 다 찾으면 되겠죠. 설사 적게 할 거고, 부토도 적고, 변비도 적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유 먹는 애들은 설사도 잘하고, 부토도 잘하고, 변비도 잘 생긴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우유 먹는 애들은 알레르기도 잘 생기잖아. 근데 모유는 알레르기도 예방하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마트에 보면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이런 거 팔잖아요. 인공수유는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돈도 안 들잖아. 엄마 그냥 젖 먹이면 되니까 경제적이고, 또 그냥 분유 안 타도 되잖아. 시간 절약되고, 그리고 천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조심하세요. 완전 무균 상태라는 거. 그래서 엄마의 젖에서 나오는 거는 무균 상태예요. 그래서 무균 상태라는 거. 그리고 이제부터 합니다. 자궁 수축이 잘 돼요. 엄마가 애기 젖을 먹이면 왜 잘 돼요? 애기가 엄마 젖을 쪽쪽 빨면 엄마에게서 어떤 호르몬이 잘 나온다? 자궁 수축하면 옥시토신이죠. 엄마가 젖을 먹이면 옥시토신의 분비로 자궁 수축이 잘 돼요. 그럼 자궁 수축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 그죠? 그래야지 산후출혈도 없고 회복이 빠른 거니까. 그래서 좋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회복되는 시간이 짧아질 거야. 그럼 회복되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산욕기. 그래서 산욕기가 짧아질 거예요.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또 애기 젖을 먹이는 동안은요, 살이 좀 덜 찐다? 근데 애기 젖 끊지? 그럼 살쪄. 아닌데, 애기 젖 먹일 때도 살쪘는데? 그거는 안 먹였으면 더 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산후 비만을 억제해요. 그리고 모유에는 비타민과 당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엄마와의 뭘 이룰 수 있어? 신뢰감, 젖을 먹이면서 정서적 만족.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모유를 먹이는 동안은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잖아. 근데 왜 있냐면 모유 젖이 잘 나오게 하는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프로락틴이에요. 젖분비 호르몬이야. 이게 나오면 배란이 억제된대요.
그럼 배란이 억제된다는 말은 난자가 안 나오는 거니까 정자랑 만날 일이 없으니까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이 중에서 여러분 조금 눈여겨보실 거는 어떤 거다? 자궁 수축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다는 거, 이런 거가 조금은 특징적이니까 눈여겨보시고, 그럼 이때 엄마의 모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초반에 나오는 거는 초유,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그냥 성숙유 이렇게 말하거든. 일반적인 우유는 모유는. 근데 초유는 분만하고 나서 주화장층 오래 나오진 않아요. 얼마 정도 나온다? 2, 3일. 2, 3일 정도 분비되는 건데 엄마의 초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3번이에요. 뭐가 많아요? 면역체가 많아요. 그래서 면역체가 많아서 아기가 면역력이 생겨요. 좋다고. 그럼 이때 엄마의 초유, 즉 쉽게 말해서 모유, 태반 이런 걸 통해서 면역을 얻는 걸 뭐라고 했다?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했죠.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은 어떤 단어가 떠오른다? 모유, 그리고 태반, 그 말이 떠올라야 돼. 모유, 태반, 이렇게 말하면 뭐다? 자연 수동. 예방접종이라고 말하면 인공 능동. 치료제, 혈청, 감마글로불린, 항독소, 주사 하면은 인공 수동. 병을 앓은 후라고 하면 자연 능동. 그냥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2번은 어떤 게 있냐면 엄마의 초유에는 짭짤하니 염분이 들어있대. 그 엄마의 염분을 태아가 먹으면, 젖을 먹으면서 염분이 들어가면 을 빨리 산대. 흡연은 여러분 3일 동안 보는 거긴 하지만 빨리 나가는 게 좋잖아. 뱃속에서 생긴 변이니까. 그래서 태변의 배설을 촉진하는 것도 효과예요. 이 중에 다 까먹더라도 3번은 기억해야 돼. 초유에 많은 게 면역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유즙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예요. 그럼 젖이 어쨌든 먹일 거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잘 나오게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 1번에서 5번은 여러분 너무 중요해. 이런 건 여러분 모성간호에서도 언급을 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수분의 섭취를 어떻게 할까? 증가해야 돼. 그리고 또 편하게 좀 쉬어야 돼. 휴면, 휴식, 안정했죠. 그리고 수유할 때 칼로리 조금 더 줘야 돼. 그럼 수유 시에는 2번은 칼로리를 막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한 340 정도만 더 먹어주면 돼. 340이면 햇반 정도밖에 안 돼. 햇반이 한 320 정도 되지 않나? 그만큼만 더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많이 먹었어. 그 전부 어디로 갔다? 애기한테는 340 정도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 보시면 규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유해야 돼요. 그래야 젖이 잘 나가요. 그리고 남은 젖은 어떡해요? 비워줘야 돼. 비워줘야 돼. 그리고 또 4번에 중요하죠. 유방 마사지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찬 찜질을 먼저 하고 더운 찜질을 하는 게 좋아요. 거꾸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영양 성분 잘 섭취해야죠. 이게 전부 다 유즙 분비 촉진 요소가 되겠습니다.